촛불 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첫 대구 경북 방문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에 공을 세운 서해 류성룡 선생 고택과 유물 전시관을 둘러보고 그 후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방명록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의 제조산하와 비리를 경계한다는 의미인 징비를 적었습니다. 이어 무형문화재 69호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도 관람했습니다. 극 중간엔 무대에 함께 나와 어깨춤을 추는 등 평온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회 마을을 둘러보는 와중에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부 일정 탓에 명절에도 고생하는 공군기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 500인분을 준비해 서울과 예천공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연휴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추석 이후 전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7명 중 호남 지역구는 23명입니다. 말 그대로 당 지지 기반이 호남인 셈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선 전 27%에 달했던 지지율은 아직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내년 호남 지방선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호남 의원들의 개별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호남계 의원들 중 일부가 민주당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개별 의원들의 영입에는 소극적입니다. 협치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국민의당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 야당의 통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거나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 상당수를 흡수할 경우 민주당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주도권을 뺏길 경우 정계 개편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 10여 명이 만나 통합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래. 이들은 추석 연휴 직후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일단 바른정당의 당대당 통합 움직임은 한풀 꺾였지만 통합파 일부는 개별 탈당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해훈 전 대표의 경찰 내사 등 잇따라 악재가 있었고 원내 20석의 소수 정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보수우파 분열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바른정당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심 선고 이후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합니다. 바른정당의 홀로서기 여부가 보수야당을 넘어 전체 정치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트윗은 사막코끼리님의 트윗입니다. 더민주 정발의 차원의 당원 가계 지정 움직임엔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음. 자영업자들이 정당 정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골목 상권을 노리는 대자본의 횡포를 막아낼 단위가 집권 여당 안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보다 많이 참여할수록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함. 이번에 더민주 당원가게 1호점을 추석 연휴 동안에 추미애 대표하고 이렇게 정발위 위원들 가서 가게 입구에 스티커를 붙였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트윗을 보면요. 사막코끼리님의 소상공인들은 선거 때 각 지역의 거점 역할이 가능함. 이런 점조직들이 선거 때 큰 도움이 될 건 쉽게 짐작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자영업 단위가 집권 여당 안에서 역할이 커지면 대자본의 골목 상권 침투는 그만큼 어려워짐. 참여가 답임. 언제나. 예를 들어 동네 빵가게가 당원 가게인데 이 집이 장사가 잘 됨. 그런데 선거 때 이 가게에서 골목 상권의 대자본 침투를 막아내기 위해 나는 더민주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홍보를 할 경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음. 당원 민주주의는 더민주 장기 집권을 위해 필요한 일임.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 하나가 그거죠. 내가 어떤 정치 진영을 선택하면 내 고객의 절반은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다르게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내 고객이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빵집을 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 파는 조그만 빵집을 하면 네.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보이든 내 빵이 맛있으면 고객들은 오게 돼 있고 내 빵이 어떤 사람의 입맛에 안 맞아. 그런데도 입맛이 안 맞는 사람은 자기와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더 오면 왔지.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해서 고객이 떨어져 나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그런 좀 비합리적인, 아니죠. 한국에서는 좀 두려워할 만도 한데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밝히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는 게 지금 확인된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연예인들도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걸 어떤 두려움, 자기 팬의 절반은 떨어져 나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 75%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0%가 고정돼 있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촛불혁명 이후로 새 정부를 만들고 새 정부에 우리가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전체 뭐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론조사에서 50%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주당 당원이라는 인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100명이라는 사람의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데 50명밖에 못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절반은 다 내 고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른데. 이게 단순히 이게 뭐 당원 가게라고 공개적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새누리당 같이 지역 정치가 조직이 잘 돼 있는 곳에서의 벤치마킹이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이 지역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제작된 그 새누리당주 지금 현재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쪽 진영의 보수 쪽의 지역 풀뿌리 조직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들끼리의 조직들도 어떤 사적인 조직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행사를 열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당원 조직 안에서 움직여요. 당원의 그 가게, 당원의 슈퍼, 당원의 어떤 인쇄소 이런 곳에서 다 서로 이렇게 그 소비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생적인 경제가 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여기는 민주당 가게야라고 딱 지정하는 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사실 네가 극복해라고 하는 거는 좀 오바거든요. 마음속에 이미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의 요소를 없애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차라리 지역 내에서의 지역 조직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 모임이나 스터디 모임이나 어떤 그 당원의 직접적인 그 당원이 당에 개입하는 활동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조직들의 소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다못해 프린트를 하려면 종이를 사야 되고 뭐 프린트라도 사야 되고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은 밥이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뭐 그 간식이라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그 지역 내에 있는 저 당원 A 당원의 뭐 작은 아버지가 뭐 저기 슈퍼 구멍가게 한다더라. 거기서 음료수 사오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 조직이라는 것들이.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드러나는 정도로 여기는 민주당 가게야라고 딱 하는 건 정치적인 신념이 투철한 당원들 중에 우연찮게 자영업으로 가게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지역 조직을 통해서 소비가 어떤 그 당내 자생적인 경제 공동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경제 공동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팻말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저는 당원으로서 비판적 의견을 내보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생적인 경제 공동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죠. 개신교에서 한 교인 가게. 그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먹고 살아요. 네. 나도 옛날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교회에서 너 우리 교회 나와. 너 하는 사진관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그 교인들 모임에서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단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데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기업들이 당원 인증을 하고 장사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 당원이요 하고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대표적인 거로는 뭐 당원증이라든지 지금 없거든요. 당원증.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조직에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건 당에서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주면서 자생적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그리고 이 안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면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들어오고. 저는 정당 활동에서 정말 제일 불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당원들의 의견이 어떻게 중앙당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원이야. 그래서 한 달에 뭐 몇천 원이고 그 당비를 내서 권리당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 그럼 지역 뭐 위원회를 통해서든 정확하게 건의를 하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앙당으로 전달돼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성정상 대부분은 정당에 가입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근데 지금 권리당원 100만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걸 뭔가 어떤 기업의 마케팅이나 좋은 이미지를 보급해서 호감을 보여서 당에 가입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혁을 해라. 청년위원회 만들어달라. 그리고 청년 몫을 정확하게 확보해놔라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수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처럼 또 당원의 힘이 필요하면 또 당원들은 또 지기 싫으니까 그동안에 못해줬던 어떤 못난 모습은 또 눈 감고 또 도와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하자고 해서 정발위 같은 거를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더 옛날 방식인 거예요. 실제로는 옛날 방식은 옛날부터 당원들이 요구했던 거, 당원들의 직접 그 개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가 중앙당까지 그 전달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달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당내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당원 가게라는 이게 딱 이름은 이쁘잖아요.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먹고 사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뭐 연대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건 이쁘게 들리지만 사실 정당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원 가게라는 제도가 없어도 그 지역 내에서 당 활동이 활발해지고 당원끼리 그 같은 지역 안에 사는 당원끼리의 교류가 많아지면 당연히 소비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중앙당에서 당원 가게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당원 가게라고 지정만 해놓는다고 해서 그 당원 가게를 통해서 지역 당원들이 그러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활발하게 활동하면 뭐 해요? 내 의견이 중앙당에 전달되는지 확신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당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토론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안 그러면 캠페인을 하든 안 그러면 홍보 활동을 하든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그 활동들이 취합돼서 어떤 한 의견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들이 중앙당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것만 확신을 주면 자연스럽게 다 될 거라고 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그게 왜 안 됐었을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 국회의원을 위시한 그리고 각 그 지역위원장들이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계파 정치에 뿌리 깊은 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친한 사람들 중심으로 인맥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와 절차에 의한 어떤 의견 전달 과정에 대해서보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먼저 더 가깝게 그리고 더 빠르게 전달되는 이런 방식이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당 내에서. 그러면 그 이번에 민주당에 관련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 민주당의 그 개혁적인 방안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야수님이 얘기한 거는 조금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추미애 현 대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야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그렇게 상명하달 식으로 지역의 어떤 활동가들을 전혀 그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정당 정치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표였고 그다음에 추미애 현 대표가 있을 때는 지금은 온라인 정당 그리고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목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체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체제에서는 사실은 온라인 정당화를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권리당원 100만으로 가고 있는 게 지역위원장 중심의 지역 정당 정치가 아니라 풀뿌리 권리당원 위주의 정당 정치를 하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현재. 그게 이미 한참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보면서 많이 잊어버렸죠. 많이 희석되고 자꾸 그 최종 목표 설정을 해놓은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 상황을 보고 그동안 답답했던 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달라지고 있는 정당이 달라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리누르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당원으로부터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미 대통령 선거에도 그렇고 국민 경선 제도, 이런 제도를 들이오고 아마 지방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권리당원 위주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거든요. 전 대표, 현 대표가.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고, 온라인 정당화,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화, 이렇게 됐다고 보면 야수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아쉬움, 답답함, 그동안 막 꽉 막혔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달라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물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나 당원이요라고 그러면서 당원들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좋지만, 어떤 이런 자발적으로 움직임 있는 사람이 스타트를 끊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커밍아웃해도 내가 손해가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명확하게 노선이 설정돼 있으면, 그 노선이 설정돼 있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과거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분탕질했던 이런 모습들만 자꾸 떠오르거든요.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이게 현재 어떻게 가고 있는지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가 힘들어지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멀리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약간 불안한 마음은 인정해줘야 돼요.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어떤 뭐 당원 가게라고 지정하는 이런 캠페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원 가게라는 이런 인식 자체는 사실 모든 정당마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지 않더라도 알고 있죠. 예, 당원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맥주 한 잔 마실 거면은 어차피 당원들끼리 모이는 거면 똑같은 맥주 마실 거면 당원 가게 가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똑같이 뭐 사이다 한 병 살 거면은 몇 걸음 더 가서 당원 가게 가서 사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 당원이라는 정당 활동 자체를 너무 드러나는 어떤 이벤트성, 팻말 이렇게 이름표 붙이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가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인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내가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이나 불합리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걸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청에 전화하는 거,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지역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거, 뭐 이런 방식으로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정치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는 당원이니 아니니, 정당 활동이 경제적으로 당신의 생활 속에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름표를 가져갈래 안 가져갈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들이 온갖 그 욕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국적인 규모가 되고 강력한 풀뿌리 조직이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썩어도 불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돈을 쓰면은 내 의견이 전달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을 써서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냐? 나쁜 거 맞죠. 불법인 거죠. 근데 불법으로라도 내 의견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정책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는 게 그 정당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조직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돈을 쓰는 만큼 여기서는 그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거를 각자가, 정당 조직원들이 다 믿으니까 그런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의사, 어떤 투명한 어떤 의지, 신념만 가지고도 정치적인 의사가 전달된다는 확신이 쓴다면 이거는 정말 무적의 정치 조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정치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생기는 어떤 당원각이라는 개념이 이 정치 조직을 만들어지는 과정 없이 그 결과물부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원가게라는 프로젝트가 이쁘고 보기 좋고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당원으로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당원가게라는 프로젝트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원 인증 가게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커밍아웃하면 손해보는 이런 구조 더하기 하나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정당들 특히 민주당을 물어뜯어야만 되는 정당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트윗의 반응을 보면 아직 트윗계에서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그 반응들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이게 뭐 괴벨스다. 나치들이 유태인 별 박은 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딱 정확하게. 괴벨스의 별은 너무 나갔네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뭐 문배충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나치가 유태인 별 문양을 받게 한 거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논지들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글들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지. 그 사실은 그리고 어떤 우리 파이오니어 개척자라는 사람들, 선구자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간 길을 먼저 가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당장은 실패했더라도 멀리 봐서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갔을 때 그 길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출된 현상이 벌어졌을 때 무조건 까고 보는, 반대하기 때문에 까고 보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렇게 과격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당원 인증해. 그럼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들리는 말로는 권리당원 50만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거든요. 100만 권리당원 계획인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 내에서도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 이런 현상이 정치인들이 어떤 현상을 하나를 이렇게 언론에 터뜨리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그 안에서 많이 숨겨져 있는 백조의 발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느낌이 이 권리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권리당원 중심, 그리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의견 개진, 그리고 결정되는 의사결정 구조, 이쪽으로 온라인 정당 쪽으로 분명히 길을 잡아서 가고 있고, 그것에 맞물려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은 해요. 사실은 뭐 제가 뭐 결과를 갖고,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지나온 결과들을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이 아니에요. 네, 재밌는 토론이었고요. 가보지 않은 길. 더민주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참여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대선할 때마다 큰 기업, 큰 프랜차이즈들 사장들도 지지 선언하잖아요. 네. 스타벅스나 네. 뭐 이런 데도 네.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언론도 하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경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보다 앞선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굳이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는 거를 밝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선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도 그냥 자유롭게 지지하는 정당을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내가 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짤방이 돌아다니지 않는 사회.
혼술, 혼영.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편견입니다. 기댈 연인이나 함께 갈 친구는 없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혼영의 좋은 점 찾아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영화를 골라도 된다. 동행의 취향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조조를 보든 심야 시간대를 가든 취소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또 만나려면은 좀 차려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입고 가도 됩니다. 자연인의 모습으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극장 좌석 위치도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내 취향껏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꽉 찬 화면과 생생한 소리를 원하십니까? 그럼 맨 뒤에서 3번째 줄 좋고요. 전체 화면을 좀 심도 있게 관찰하고 싶다면 사이드 좌석에 앉으세요. 발을 편히 뻗은 채 감상하고 싶다면 맨 앞자리에 앉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고개는 좀 아프겠네요. 내 입맛에 간식 고르기, 울어도 창피하지 않다. 네, 그리고 영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걱정 없다. 영화 내용이 실망스럽고 시간이 아깝다면 도중에 나올 수도 있고 잠깐 졸아도 아무도 안 깨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영 좀 하세요, PD님. 예, 저는 혼영이나만 한번 영화 볼 시간이 없고요. 문득 지금 앞에 오프닝 멘트 하실 때 네. 참 목소리 좋으신 분이구나. 천상의 목소리. 맞아요. 칭찬해 주시는 거죠? 저 메리 스트립 박희정이에요. 우리 프리티우먼 마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가을의 냄새를 맡고 온 한창섭입니다. 바퀴 타고 오셨죠? 네. 바퀴 타고 오면서 가을의 냄새를 맡으셨죠?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네, 지난주 우리 영화 친구 함께 했었잖아요. 네.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방송 끝내고 우리 한쌤이 좋은 친구 있는데 말을 못했네요. 얘기를 하셨어요. 한쌤, 이 시간을 빌어서 친구들 안부 좀 전해보세요. 네, 참 목숨과 바꿔도 안 아까울 친구 정두원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 미국에서 자꾸 나에게 귀향 왔다고 한탄조로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 김승중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사업이 정리가 안 되면 싸게라도 팔고 빨리 돌아온다. 저는 가끔씩 팟캐스트 방송 중에 오래된 친구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나도 듣고 너도 듣는데 서로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 많았죠. 뭐 011 시대에 전화번호 갖고 있다가 서로 연락 안 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 바뀌었어. 전화번호가 다 010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안내해주는 게 한 2년인가 해주잖아요. 네. 신청하면 그 시간도 지났어. 다시 연락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친구 찾기 한번 해볼까. 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KBS 광장에서 같이 찾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몰랐잖아요. 네. 누가 네. 그 사람을 정말. 그런 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차님도 친구? 안부? 네, 근데 요새는 뭐 카톡을 자주 하니까 막 그렇게 오프해서 얼굴 보는 게 그 횟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연락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가족 카톡방을 만들면서 평상시 때 서울에 살고 뭐 지방에 살고 그러면 연락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하고. 근데 카톡방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전화는 더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카톡으로 묻거나 말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은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받아들이긴 나름이지 뭐. 또 친구 보면서 영화를 떠올리면서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준석이 아빠가 조폭 보스였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식사만 하시잖아요. 근데 상택이 집은 굉장히 화기애애했잖아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너무 편견과 선입견이 좀 강조된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개그맨이 집에 가면 말 안 한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바빠. 생각이 많아지고 말하는 게 지쳐요. 저도 팟캐스트 날마다 하잖아요. 네. 집에 가면 말 잘 안 하려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집에 가면 집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지금 집에서 가끔씩 밥 먹으면은 밥 먹기 바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했던 말처럼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음식물을 흘리게 되더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계속 다른 생각을 하니까 간혹은 음식물이 자리를 잘못 찾아가다가 입으로 안 들어가고 떨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밥 먹는 거에 집중하면 반찬이 흘린다거나 이런 걸 좀 조심하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니까 음식물이 자꾸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족복인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지금 오늘 경찰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시끄러워. 어디 상대편 업소를 한번 쳐야 되는데 어떤 새끼가 나 배신했는데 요 생각이 엄청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그냥 그거를 화목한 가정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그래. 족복도 화목할 수 있어. 그럼요. 조폭도 화목할 수 있는데 전 이제 아이 밥을 차려주다가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저한테 저는 반찬을 딱 차려주고 돌아서서 아침에 바쁘니까 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얼굴을 좀 눈을 보고 좀 얘기 좀 해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밥상 차려주고 아빠 이렇게 차려주고 나면 바쁘니까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할 시간이 드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쩌다 또 얘기하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막 본물 터지듯이 얘기를 하면서 서운한 감정들이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가족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족 간의 관계는요, 제가 보기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좀 지난 뒤에 내가 내 딸이랑 너무 대화를 안 했네 하고 그때서야 관심 보이면 일단 거부해요. 그럼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어색하지. 평상시 때 보여주는 관심이라는 게 요즘 뭐 너 괜찮니 묻는 게 저는 관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꼬맹이가 뭐 갖고 놀고 있잖아요. 저건 뭐냐? 하고 같이 한번 5분이라도 놀아주는 거. 그래서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걸 계속 보여주면은 나중에 그냥 물어봐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몇 년 만에 또는 몇 개월 만에 한번 물어보면 마치 그게 자기가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거절합니다. 일단은. 근데 어른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거절하면 거절 당하는 대로 안 해. 그럼 계속 단절되는 거거든요.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네. 관심 없다가 어느 날 관심 있는 척하면 처음부터 관심 줬으니까 고마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튕겨내잖아요. 그걸 또 다시 흡수를 못하는 게 보통 관계에서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영화 Dear My Friends 기억하세요? 아, 친구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오래도록 나이 먹으면서 같이 인생을 같이 할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가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차님 있으시죠? 학교 친구하고는 점점 연락이 안 하게 되고 사회에서 만든 친구를 정말 학교 친구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친구들한테 이 방송 들으라고 하시고요. 이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저도 친구들 이름 좀 불러야겠습니다. 네. 부르세요. 네. 정원이, 태연이, 송원이 잘 듣고 있지. 실제로 제가 이거 한다는 거 알려주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듣고 있었더라고요. 진짜요? 말도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네 방송 듣고 있었어를 나중에 한 2년 후에 들었어요.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꽤 나름대로 이렇게 막 사회적 관심을 받고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방송을 듣다가 이거 근원 목소리인데 이렇게 근원 목소리. 저도 친구 부를래요. 은영아 듣고 있니? 항상 팟캐스트 잘하라고 저한테 응원을 해주는 친구예요. 듣고 모니터해주는 너무 좋은 친구. 아, 그리고 우리 은종이도 실버벨 잘 있지? 캐나다에 있는 현주? 아, 너무했나요? 아, 저도 못한 친구 이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재성아 고맙다. 김태현 고맙다. 최병일 고맙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라 네. 친구들이 이제 또 한 번쯤 만나겠죠. 남자친구들은 사는 곳이 비슷하면 만나요. 명절 정도에 한 번씩 술 한잔 먹자 하고 만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가 추석 특집이 되겠군요. 네, 10번째. 저희 축하 방송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 한 번씩 고맙습니다. 그래서 호명을 해봤습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둔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희나가 선택한 10번째 영화는요.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거리 여자가 백만장자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줄거리죠. 로이 오비슨이 부른 동명의 노래가 귓전을 흥겹게 울렸던 또 게리 마샬 감독의 1990년 작품 바로 프리티 우먼입니다. 줄거리 함께 하시죠. 매력적인 독신남 에드워드는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 합병, 분해해서 다시 파는 사업가입니다. 진행 중인 모수기업 인수 구상차 헐리우드에 사는 변호사 필립의 파티에 참석한 그는 필립의 차를 빌려 타고 투숙 호텔로 가던 중 지리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여인 비비안의 도움을 받죠. 스스럼 없는 길거리 시기에 순진무구한 행동을 보이는 비비안에게 아주 신선함을 느낀 에드워드는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다음 날 모스 기업의 창업주는 에드워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에드워드는 여자를 데리고 가라는 필립의 충고대로 비비안에게 일주일 동안 고용 파트너가 되줄 것을 부탁합니다. 에드워드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한 비비안. 드레스를 사기 위해서 로데오 거리에 갔다가 굉장히 천대를 받죠. 호텔로 돌아온 비비안은 호텔 지배인 톰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또 호텔의 품위를 중시하는 톰슨은 비비안의 숙녀 수업에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 폴로 경기장에서 비비안의 신분을 의심하는 필립에게 얼떨결에 그녀가 거리의 여자임을 밝히고 비열한 필립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비비안을 희롱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둘은 이 문제로 다투게 되고요. 화가 난 에드워드는 곧 뒤따라가 사과하고 같이 있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력을 밝히면서 더욱 가까워지죠. 에드워드는 비비안을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장에 데리고 가는데요. 라트라비아타를 보며 감동하는 비비안의 모습을 보고 참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한 6일이 지나고 비비안에게 계속 만나고 싶다고 아파트를 마련해뒀다고 에드워드는 얘기를 합니다. 비비안은 자신을 더 이상 거리의 여자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며 본인이 원하는 거는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뿌리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접어두었던 공부를 위해 떠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백마탄 왕자님 리무진 타고 장미꽃 다발을 흔들며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그녀를 만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네, 줄리아 로버츠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 프리티 우먼이었습니다. 프리티 우먼이 나오던 해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28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와 함께하는 세월이었다고 봐요.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명한 영화들이 언제 나왔더라 하고 돌이켜 보니까 벌써 28년 이렇게 됐잖아요. 프리티 우먼은 아마 이 영화도 안 보신 분들 없을걸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워낙 패러디도 많고 해서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근데 참 이렇게 신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루어진 거 보면은 이게 나라의 정서가 달라서 그런가요? 영화라서 그런가요? 제가 원하는 삶이죠. 근데 영화 제목부터 한번 고찰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귀여운 여인, 프리티 우먼. 네. 이게 그런 느낌이거든요. 뷰티풀 걸, 섹시 걸,
프리티 우먼 뭐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 있잖아요. 이거 네. 영어를 떠나가지고 네. 귀여운 여자와 네. 아름다운 여자와 섹시한 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굳이 물론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모습이 공존해요. 근데 왜 프리티 우먼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뷰티풀걸, 섹시걸 이런 게 아니고 왜 프리티 우먼이었을까요? 귀엽다는 느낌은요. 네. 예를 들어서 여자들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듣고 싶어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정말 귀엽다. 남자들은 그 말을 싫어하는 척 하지만 좋아해요. 남자가요? 귀엽다는 말을? 싫어하는 척은 해요. 어. 뭐야 지금 내가 뭐 귀여워 하는데 네. 귀엽다는 말에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마찬가지죠. 여자라고 하는 게 물론 페미니즘적 논쟁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아름답다, 섹시하다는 상당히 좀 한정적인 느낌이에요. 너무 평면적이고 그리고 욕구지향적인 느낌도 나고 근데 프리티라고 하는 말에는 인간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제 귀엽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호감이 엄청나게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섹시나 뷰티보다 그러니까 센 느낌은 아닌데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사람을 보고 등치 이따만한 농구 선수를 보고 여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는 되게 귀여워요라고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사랑스럽? 호감. 호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프리티 우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티라는 이름을 붙인 게 이제 프리티 그러면 약간 소녀틱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뷰티풀 그러면 약간 숙녀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비록 그 몸을 파는 여인이지만 얼마나 순수해요. 그 순수함에 반했잖아요. 그래서 프리티라고 했지 않나. 네, 줄리아의 직업과 대비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재벌에 줄리아 로버츠가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가 돈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서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이제 좀 다른 핀트인데 제가 이제 프리티 우먼 관련해 갖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가기 전과 그 시점에 실제로 모 지역에 술 팔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생활을 직접 취재까지는 아니고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야식 팔고 막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유리창 안에 섹시하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빨간 조명 밑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순수한 뭐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직장인 아가씨들보다 저 사람들이 더 뭔가 좀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뭐 10대 한 후반 정도부터 그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고초랄까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노련해지고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순진한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휴학회에서 그 알바를 하는데 실제로 저랑 또래가 비슷한 그러니까 한두 살 어린 여자분이 저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배달 가고 막 이러면. 그 편지에 쓰여 있는 거 보면 막 철자부터 많이 틀리고 그렇지만 그 내용 속에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 치고는 정말 순수하다고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흔히 말해서 이렇게 몸을 파는 직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순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잘못된 거고요. 오히려 의심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상대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정말로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더 순정을 다 바치는 것도 그런 직업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우리 PD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레미제라블에서 보면 미혼모죠. 미혼모가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 공장장인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번 건들려고 하다가 호응을 안 해주니까 해고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 그 미혼모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요? 또 우리가 그 이제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한 3, 4년 전에 통영에서 몸 파는 여인이 경찰들이 그 건물을 급습을 하니까 3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여자분에게는 누가 있냐면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되고 그다음에 5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 사진이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그거를 보고 또 딸이 엄마 얼굴이라고 그려준 것을 그렇게 한 번씩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 몸을 팔아서 비록 그렇게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딸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동감합니다. 어쩌면 직업의 하나로 인정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뭐랄까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때문에 악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는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회적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악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전번에 그 친구에서 이야기했던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바로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음이 무겁네요. 저는 미혼모 협회를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혼모는 책임을 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시키거나 뭐 아니면은 낙태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아이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혼모들은 정말 저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업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인식상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의 경우에는 그냥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달리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요. 줄리아 로버츠 그 해 태어난 아이가 28살이라고요?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가 3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30년 넘었죠. 거의 데뷔작이 가깝겠죠. 그쵸, 유명해진 그쵸. 영화니까. 네. 줄리아 로버츠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네. 줄리아 로버츠 자체의 느낌은 우리 한국적 시각으로 봐도 아름답다 보다는 귀엽다예요. 생김새가 입 큰 여인. 입 되게 크잖아요.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1990년 영화 귀여운 여인 리차드 기어의 상대 역으로 등장해서 전 세계 남성들을 사로잡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피플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 총 5번이나 이름이 올라간 스타예요. 시각이랄까 이게 굉장히 다르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영화를 했지만 근데 그녀가 자신의 매력을 가장 잘 발산할 수 있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부분이 아니었나. 30년 세월 동안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군림해 오고 있고요. 영화가 되게 많네요. 우리 생각나는 거 노팅힐. 노팅힐이 가장 생각나는데 지금 네. 보니까 매트릭스에서도 나왔었네요. 그러네요. 매트릭스. 기억이 안 나요. 아메리칸 뷰티에도 나왔어요. 기억 안 나. 오션스 11? 네.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런어웨이 브라이드에서는요. 리차드 기어하고 다시 상대 역으로 호흡을 맞췄죠. 원래는 노팅힐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꼭 해요. 네. 네. 근데 줄리아 로버츠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요. 67년생인데. 67년생이면 올해 한국 나이로 50대 초반. 어. 그 51세 정도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는 50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이 영화가 나온 게 28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횟수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0대 초반 그러네. 정도의 네. 세계적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 거고. 리차드 기어 이분은 지금 뭐 어떻게 변하셨을까 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해외 영화에 아마 우리 세대보다 좀 더 앞선 세대들이 미남의 상징으로 말했던 사람이 알랭드롱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 우리 세대들은 미남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리차드 기어였거든요. 어떤 비교를 할 때 네가 리차드 기어 좀 되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리차드 기어 1949년생이네요.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부드럽고 잔잔하고 또 중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종교가 티베트 불교인가요 그때? 네, 우리나라에 되게 특이해요. 한번 방문을 했었죠. 영화 보면은 백만장자, 변호사, 사업가 정말 이런 좀 이렇게 매력 있는 핸섬 가이로 출연을 많이 했고요. 1973년 뮤지컬 그리스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로는 보니까 내 마음을 벗어난 시간. 이분이 네. 올해로 우리나라 나이로 69세 정도 되신 거예요. 내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칠순 되신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 씨보다 한 살 많으세요. 49년생. 그렇구나. 그 세월이 이렇게 빠르고 세월 속에 뭐랄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 영화 배우들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때 영화 배우여서 그 풋풋한 느낌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70 다 돼서 영화를 찍어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자기 일생에 생김새가 계속 필름으로 남아 있다는 거 이만큼 행복한 직업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이유가 화면상에 그러니까 그 스틸 사진을 찍었을 때 모습이 확실히 나이 먹었다는 느낌이 오니까 그때부터 찍기 싫더라고요. 여자들은 더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찍으려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봤던 내 고정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안 찍죠. 그래서 잘.
그러니까 얼짱각도 찾느라고. 아니 최근에 피디님이 자랑하신 증명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거 포샵 하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게 아니? 라고 하시네요. 아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샵을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증명사진인데 달라 보이면 나중에 한 번 더 찾게 된다니까 경찰이 본인 마트 세우려고 한 번 더 찾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포샵은 범죄입니다. 증명사진은 특히. 아, 로이 오비슨이 부른 프리티 워먼. 노래 너무 좋죠. 근데요, 이 귀여운 여인의 타이틀이자 삽입곡인 프리티 워먼은 영화를 넘어서 굉장히 로맨스 장르를 대표하고 굉장히 흥겹고 달달한 그런 노래인데 정작 이 노래의 주인공은 거의 저주 같은 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싱어송라이터인 로이 오비슨이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간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냥 아끼도 없이 이 노래의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붙였대요. 귀여운 여인에겐 돈이 필요 없다네. 귀여운 여인이 길을 걸어가네. 이런 구절이 바로 집을 나서는 그의 아내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문제는 당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노래는 작곡부터 앨범 발매까지 불과 2주 만에 다 진행이 됐는데 이 곡이 차트에 오르자마자 아내인 클로데트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이혼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귀여운 여인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로이 오비슨의 오랜 노력 끝에 2년 후인 1966년 부부가 재결합을 했지만 행복도 잠시 그로부터 고작 2달 후에 클로데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숨지게 됐대요. 네.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로부터 2년 후 로이 오비슨이 투어를 떠난 사이에 집에 큰 불이 나서 아들들이 죽었답니다. 아이고 그런 노래네요. 굉장히 발랄한데 너무 좋은데 이 음악은 뭐 혹시나 길거리 같은 데서 네. 듣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막 같이 따라 부르게 되는 뭐 네. 그런 흥에 겨운 음악이기도 하고 네. 왜 굉장히 프레티 우울할 우먼. 때도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흥이 나고 네. 뭔가 마음이 좀 꿀렁꿀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노래 한 곡. 스웨덴 락시트가 부른 It Must Have Been Love. 이 노래도 같이 흘러나오죠. 아이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지만 신용카드에겐 친절하지. 이 멘트 기억나시죠, 마천님? 네. 그리고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보고 나서 물어보잖아요. 오페라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프리티 우먼이 한마디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너무 슬퍼서 오줌 쌀 뻔했어요. 한쌤 영화 프리티 우먼에서 라트라비아타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예, 먼저 이제 프리티 우먼에 등장하는 돈 많은 기업 사냥꾼 리처드 기어와 또 길거리 창녀 줄리아 로버트가 만나서 하룻밤 정사로 끝나지 않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트라비아타는 바로 이 베르디의 실제 이야기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아들, 딸, 아내를 모두 병으로 잃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던 베르디는 몇 년 후에 주세피나 여가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주세피나는 바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으로서 오페라계 인사들과 복잡한 내연관계를 이루며 아이들까지 두었습니다. 베르디도 아내는 죽었지만 장인이 큰 후원자였기 때문에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여자관계를 맺었습니다. 주세피나와 결혼 전 11년 동안 파리에서 사랑의 도피를 할 당시에 연극 동백꽃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연극이 자신과 주세피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일맥상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아 오페라를 쓰기를 마음을 먹고 작품에 몰입한 끝에 1853년 3월 6일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라트라비아타가 마침내 첫 상演을 하게 됩니다. 이 라트라비아타는 뜻은 길 잃은 여자, 창녀라는 뜻으로 오페라의 주인공 비올레타를 칭합니다. 비올레타는 코르티잔입니다. 코르티잔이란 건 뭐냐면 귀족들과 관계를 가지는 창녀가 아니라 내연녀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생이나 일본의 게이샤처럼 음악과 노래와 춤에 능하고 다양한 교양과 지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 15세는 마담 드 뽕파르드를 만난 후에 현재 프랑스 대통령의 거처인 엘리제궁을 포함하는 사유지를 하사했을 정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류사의 도련님과 파티걸의 사랑으로 갑과 을의 관계의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라트라비아타 1막에서 비올레타는 자신의 집 파티에서
알프레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받게 되죠. 이때 유명한 축배의 노래가 나옵니다. 알프레도가 떠날 때 비올레타는 가슴에 꽂고 있던 동백꽃 한 송이를 건네면서 꽃이 시들면 다시 오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혼자 남은 비올레타는 그이었던가로 그 외로움을 노래합니다. 2막 1장에서 알프레도는 비올레타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는데 그녀를 멀리 떠나서는 내 마음에 행복이 없네를 노래합니다. 돈을 구하러 파리로 떠난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찾아와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동거 소문으로 딸이 파혼 위기에 있으니 물러나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값에 끈질긴 요구에 가난하고 힘없는 을의 태장을 보게 됩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알프레도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돈 없는 자신보다 평소 그녀를 따라다니던 듀폴 남작에게 비올레타가 갔으리라고 억측을 합니다. 2막 2장에서 비올레타의 친구 플로라의 집 파티에서 비올레타는 듀폴 남작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다가 알프레도와 마주치게 됩니다. 카드 게임에서 알프레도는 듀폴 남작에게 딴 그에게 돈을 비올레타에게 마구 뿌리면서 돈 좋아하지? 자, 이게 돈이다. 다 가져라며 모욕을 주자 비올레타는 쓰러져서 흐느껴 웁니다. 전형적인 갑과 을의 사랑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막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비올레타가 하녀에게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삶의 희망이 없음을 노래한 지난날이여 안녕을 부를 때 알프레도가 찾아와 다시 그의 품에 안기지만 목숨이 다해가는 순간에 파리를 떠나 행복하게 살자며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서를 부릅니다. 죽어가던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에게 결혼할 아내에게 이 초상화를 주세요라며 건네줍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두 사람의 행복을 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사랑의 테마 노래가 점점 더 가늘어지면서 비올레타는 세상을 떠납니다. 갑과 을의 사랑에서 을의 인생의 최후는 겨우 이것이냐에 대한 마음으로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왜 울었는지 알겠네요. 그게 이제 인문학적 분석과 저는 이제 심리학적 분석을 해보면 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부자인 사람이 이제 몸을 파는 여인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는 사람에게 이 직업을 이야기하고 나서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내가 돈을 받고 상대방한테 몸을 파는 관계로만 끝날 거면 그런 이야기를 전혀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자는 명분의 동물이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둘이 관계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확실하게 남자로부터 명분을 획득하지 않으면 평생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몸을 파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대해달라고 하는 시그널을 처음에 보내는 거죠. 그 시그널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일단은 떠나면서 나를 잡아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떠났을 때는 몸을 팔던 여자로서 떠난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직업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여자친구가 됐어라고 하는 거를 남자가 끌어당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명분이라는 게 여자한테는 몸을 파는 분이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명분을 남자가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자를 움직일 때 명분만 주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움직이는 거를 나중에 다른 영화들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대됩니다. 그 해석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로서는 이미 이제 갔고 사랑하는 여자로 다시 오는. 야, 이거 PD님 해석 정말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해낼 수 없는. 그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제가 무슨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 그리고 또 전문 분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키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 이 영화 속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몸을 파는 입장에서는 키스를 안 한다. 근데 이제 마음을 열고 나서는 키스를 했고, 그렇죠? 그런 것도 명분인가요? 어떤 건가요? 명분? 네. 명분을 좀 쉽게 설명하면은 여자라는 존재가 사실은 뭐 페미니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통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누구나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프다와 네. 몸 판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자의 그렇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실제로 몸을 파는 대상인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맞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자체의 직업이 몸을 파는 거라고 하면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그걸 벗겨낸다는 거. 그래서 그 직업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대한다는 건 여자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나이트 같은 데 가서 원나잇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마음에 들어갖고 원나잇을 하지만 여자들 대부분은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만나면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너는 그런 여자니까라는 인식이 바뀐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귀는 건 불가능해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전통적인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몸을 파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자만큼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기를.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해프다와 몸 판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배제시켜주면 돼요. 키스의 두 번째. 왜 나이 들면 키스를 안 한다고요? 왜요? 그거는 이제 방송 전에 우리 한 쌤이 이제 입을 즐겁게 해주라 이런 얘기 드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말한 제가 그런 알바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직업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판매요. 대체적으로 몸을 판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몸 전체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부위를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장 저렴한 부분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딱 남겨두는 것이 사랑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입술인 겁니다. 그거라도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키스하지 않는다. 잠은 같이 자도 키스는 하지 않는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감독 얘기를 잠깐 할게요. 게리 마샬 감독인데, 네, 1934년 11월생이신데 2016년 7월 돌아가셨고 마지막 영화도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했어요. 네,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와 이 게리 마샬 감독이 4편의 영화를 했는데 프리티 우먼, 런어웨이 브라이드, 또 발렌타인스데이, 마더스데이 이렇게 2016년 4번의 합작을 하고 개봉 후 얼마 되지 않아서 81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코믹 쪽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주로 제작했고요. 연출했던 감독이고 아마 또 많이 들어보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네. 또 프린세스 다이어리 2, 뭐 밸런타인데이스, 뉴 이어스 이브 이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 중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분이 있었는데 호텔 매니저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줄리아 로버츠를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네. 근데 그의 조력자가 되잖아요, 그녀의. 돈의 힘입니다. 헥터 엘리존도 연극 영화 배우이자 TV 탤런트인데요. 아주 귀여운 여인에서 따뜻한 마음의 호텔 지배인으로 인상을 줬고 뭐 비버리 힐스 캅, 아메리칸 지골로, 더 펜 이런 영화에 조연을 맡았고요. 감독으로도 활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여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박신양과 김정은이 나왔던 파리의 연인 이것도 신데렐라 드라마 아닌가요? 영화 중에 전통적인 작법 중에 하나가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에요? 왜 그 재벌집 아들인데 다 호감을 못 느껴. 다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근데 호감 꼭 느끼는 게 지들이 봤을 때는 하층민. 그 하층민 아가씨인데 겉옷도 안 봐. 심지어 물에,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 그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쁜 여자가 있다고 쳐. 남자들이 다 따라다녀. 하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모임 같은 데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해벨레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관심 보이는데 한 사람만 막대해. 그러면요, 처음에 사람 그 존재 가치라는 차원에서 저 새끼 뭐야?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연애에서는요, 상대방의 존재를 의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요. 쟤는 왜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상대방한테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딱 그 순간에 그게 조금씩 나 지한테 인정받고 싶어가 나중에는 지한테 사랑받고 싶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관계 되게 많죠, 실제로. 저는 이 영화에서요, 한쌤. 두 사람이 돈 때문에 서로 이런 짓을 하다니 서로 한심해 하잖아요. 나는 돈 때문에 M&A를 하고 있고 줄리아 로버츠는 몸을 팔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줄리아 로버트가
패션 가게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업 사냥꾼 에드워드가 신용카드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신용카드에는 약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에드워드는 바로 경영 문제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을 인수하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 후에 비싼 값에 되팔아 돈을 버는, 즉 적대적 M&A, 대주주 외에 제3자가 대주주 의사에 반해 회사 경영권을 빼앗는 그런 M&A 방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 사냥꾼입니다. 우호적 인수합병과 적대적 인수합병이 있는데, 우호적 인수합병이란 것은 기존 대주주와 협상을 통해서 지분을 넘겨받아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죠. 적대적 인수합병은 기존 대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내외에서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바로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죠. 기업 약탈자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폭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기업 사냥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처음 상영되던 1990년 이전까지는 적대적 M&A가 활발하게 기업이 특정한 사업 영역 밖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자동차 외 TV로 생산 영역을 확장했던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다각화는 기업의 효율성보다는 최고 경영자의 선호가 반영되어 재정구조가 부실해져서 기업 사냥꾼이 매수하고 경영에 참여하여 주가를 높인 뒤에 다시 되파는 일이 횡행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우리 프리티 우먼이죠. 이 적대적 M&A의 선악이 있다면 바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무능한 기업주와 경영진은 도태되고 이론상으로 자본이 효율적으로 분배됩니다. 다양한 M&A가 활발해져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은 강제로 경영권을 뺏기는 것을 우려해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치중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와 방어자 간의 진행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리차드 기어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M&A 하려던 회사의 동업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회사를 같이 키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를 보면서 아무리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이랄지 추구하는 바가 없었다면, 그 친구가 만약에 리차드 기어를 만났다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리의 여자가 됐지만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고, 나중에 돌아가서 줄리아 로버츠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굉장히 어떤 결단을 내리고 떠나는 모습이 좋았고, 오픈카를 타고 온 리차드 기어를 만나서 고소공포증을 이겨낸 리차드 기어가 주는 꽃다발을 받아든 줄리아 로버츠. 사랑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들도 다 이기게 하는 것 같아요. 장미꽃 좀 주셔보셨어요? 네, 저는 과거에 우리 집사람한테 장미꽃 백송이에다가 10만 원짜리 하나 넣어서 그 얘기 들었다. 그죠? 공주를 구한 왕자는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공주가 왕자를 구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서로 리차드 기어는 위로가 필요했고 공감이 필요했고 인정이 필요했던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열심히 달려오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해봤는데 연애는 안 해본 사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과는 잠을 잡았는데 연애는 안 해본 사람, 사랑을 안 해본 사람. 돈으로 다 주고 사고 살 수 있었는데 왜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애가 타고 막 그립고 기다리고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게 리차드 기어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핸섬하고 멋있고 돈도 많고 다 좋은데 정말 사랑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선택한 그 결과는 어쩌면 직업으로만 보면 최악일 수도 있지만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근데 영화를 그게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요거 이런 식의 그 이벤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한 수 있잖아요. 뭐 오픈카 타고 와가지고 뭐 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혹시 두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벤트 좋아하세요?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나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이벤트 하면 좋던가요? 반복된 그냥 이제 예상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만족? 아니 그게 보여주기 아니고, 한 거 있어요. 네, 보여주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일부러 남자애들한테 너는 이날 꽃다발을 회사 프론트로 보내. 그러니까 내 자리로 보내지 말고 회사에 접수받는 대로 보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마차한테 꽃다발 오늘 또 왔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마차님이 팟캐스트를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보여주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보여주기 말고요.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 남자가 이 선물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이벤트든 선물이든 간에 그쵸. 얼마나 노력했을까가 느껴지는 게 감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돈지랄 해가지고 막 전광판을 네. 사갖고 몇백만 원을 쏴고 그걸 누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래도 좋아요. 마무리하시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서로에게 힘을 주는 배터리 같은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 좋은 사람들과 만난 음식, 좋은 얘기들 나누시면서 재충전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영이나 10번째. 촛불 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첫 대구 경북 방문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에 공을 세운 서해 류성룡 선생 고택과 유물 전시관을 둘러보고 그 후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방명록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의 제조사나와 비리를 경계한다는 의미인 징비를 적었습니다. 이어 무형문화재 69호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도 관람했습니다. 극 중간엔 무대에 함께 나와 어깨춤을 추는 등 평온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회 마을을 둘러보는 와중에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부 일정 탓에 명절에도 고생하는 공군기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떡 500인분을 준비해 서울과 예천공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연휴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추석 이후 전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7명 중 호남 지역구는 23명입니다. 말 그대로 당 지지 기반이 호남인 셈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선 전 27%에 달했던 지지율은 아직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면 내년 호남 지방선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호남 의원들의 개별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호남계 의원들 중 일부가 민주당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개별 의원들의 영입에는 소극적입니다. 협치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국민의당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수 야당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